안녕하세요. 저희는 6강 발표를 맡게 된 오조입니다. 지금부터 테크네의 발달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테크네의 정의와 미메시스, 예술의 표현 중 객체로서의 기술, 주체로서의 기술, 과도기적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적 테크네에 대해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테크네의 정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테크네란 무엇일까요? 테크네는 학, 예, 술의 통합이자 예술과 기술의 어원입니다. 지금의 예술을 의미하는 art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라틴어 아르스에서 나왔으며 아르스는 그리스어 테크네에서 유래했습니다. 테크닉, 기술 또한 테크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예술을 가리키는 데 있어 테크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테크네는 일반적인 규칙에 관한 지식에 따라 일정한 기술에 입각한 인간의 제작 활동 일체를 뜻했습니다. 인지적이 아니라 제작적이고 영감보다는 기술에 의존하며 자연과 달리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공예의 일반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보편적 지식과 실천적 적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크네는 크게 정신적 영역에서의 테크네와 통속적 테크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적 테크네는 인문학적 테크네, 이론적 학문의 영역이나 제도, 법 등을 의미합니다. 이 테크네는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반면 통속적 테크네는 공예, 건축, 조각과 같이 육체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테크네입니다. 지식의 체계는 존재하나 정신적 영역에서의 테크네보다 열등한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미메시스, 즉 모방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대해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각각의 괴물들은 현실 세계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실제 세계의 각 이데아들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은 모방의 모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세계의 이데아와는 한층 동떨어진 낮은 단계의 존양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고 현실 자체가 이미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플라톤은 예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눈속임이나 환영을 현실에 심어주고 인간 영혼을 타락의 길로 안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방의 위험성 때문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상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치자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 포에시스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의 괴물들은 형상, 에이도스와 진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상은 플라톤의 경우 이데아에 해당하지만 플라톤과 달리 형상은 실제란 세계란 곳에 별도로 유리되어 있지 않고 각 괴물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괴물을 모방한다는 것은 그 본질을 잘 파악해서 표현한다는 일이 된다고 생각했고 모방의 결과인 예술은 오히려 그 괴물의 이데아를 잡아내 보여주는 일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은 사람의 본성이라고 주장했으며 모방은 쾌감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모방하는 것은 배운다는 것이고 모방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방으로 이루어진 예술 속에 나타난 세계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데아의 세계였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현실 세계보다 사람이 창조한 예술 세계가 더 진실한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의 표현 중 객체로서의 기술 발표를 맡은 불어불문학과 정채연입니다. 먼저 고대에서는 인간 신체의 황금 비율을 중시했습니다. 이때 주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으며 온전하게 대상을 묘사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았습니다. 가장 유행했던 예술 풍조는 바로 순수 예술이었습니다. 이후 국가적으로 크리스트교가 인정받으면서 중세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에는 성화나 성상을 통해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추상적인 모습으로 대상을 그려냈습니다. 또한 인간을 그리던 화풍에서 신의 은혜를 묘사하는 화풍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은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인간을 중시하게 되는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르네상스의 의미는 부활입니다. 이때 고대 그리스의 자연주의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해부학을 바탕으로 예술이 유행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시 중시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한 작가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이후 사진술이 발명하자 온전히 묘사하는 것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그림 자체보다 예술가의 관점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예술의 보편화가 진행되어 예술은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유명했던 작가는 앤디 워홀입니다. 그는 그림의 본을 떠 찍는 기술을 활용해 수많은 복제본을 만들어내 보급했습니다. 사진술이 점점 발전하며 움직이는 영화, 즉 영상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단순한 컷 편집 등의 기술을 사용하였지만 점차 특수효과 등의 기술이 발전하여 SF 영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2D, 3D를 넘어 향기나 움직임까지 연출할 수 있는 4D 영화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화 아바타 어벤져스는 이러한 특색을 잘 보여주는 영화로 손꼽힙니다. 또한 뮤지컬이나 연극은 초반에는 배우들의 연기로만 구성된 공연 예술이었지만 나중에는 무대 장치를 이용해 시각적 번쩍임을 연출하거나 무대 구성을 순식간에 바꿔버리기까지 합니다. 특히 오페라의 유령에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은 실제로 무대 위를 배가 휘젓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무대 장치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순으로 그래픽 기술이 매우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게임 그래픽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개발자들이 게임 엔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2D, 3D 가상현실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게임은 실제와 같은 그래픽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는 아니지만 점차 기술이 발전한다면 조금씩 근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술을 표현할 때 기술을 객체로서 활용해 왔습니다. 이를 쉽게 얘기하면 기술의 도구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예술의 창작 주체가 된 기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의 창작 주체로서의 기술에 대해 발표할 국제학부 정선우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기술 분야의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기술은 예술의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표현의 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기술이 예술의 표현 주체로서 발돋움한 모습을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생각돼 온 예술 분야에 인공지능의 도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인공지능의 예술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신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이 피아노를 칩니다. 이 곡 말고 800여 곡이나 더 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입력한 정보대로만 건반을 누르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감성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국내에선 처음 소개된 로봇과 인간의 피아노 연주. 그야말로 기계적인 로봇의 도전이었지만 음악은 곧 감성으로만 생각돼 온 전통적 시각에 돌을 던진 일종의 사건이었습니다. 일렉트로닉풍의 경쾌한 멜로디입니다. 작곡가는 보이드, 사람이 아닌 국내 한 대학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입니다. 입력된 자료들의 음악적 규칙을 학습한 뒤 음계를 조합해 가장 완성도가 높은 형태의 곡을 만듭니다. 아직 편곡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 사람들을 제치고 게임과 광고 음악 분야를 도맡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거 뭐야가 아니라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멜로디가 작곡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 미술 작품엔 인공지능이 적용됐습니다. 특정 책들을 인공지능에 주입해 학습시킨 뒤 인공지능이 이 학습을 바탕으로 상상하기 힘든 독특한 텍스트들을 만들어 전광판에 흘려보내는 식입니다. 예술과 인공지능의 만남은 국내에선 촉보 단계지만 해외에선 활발합니다. 구글이 개발한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딥드림의 작품은 벌써 29점이 판매됐고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편소설이 공상과학 SF 관련 문학상에 출품돼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까지 시작됐습니다. 인공지능의 성과는 아직 인간의 노동력과 조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창작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바둑판에다가 바둑 알을 놔준 것은 사람이잖아요. 입력을 해준 것도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몸과 함께 결합된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동안 인간의 반복적 노동을 대신하는 역할을 주로 했던 인공지능. 다음 단계가 창작을 향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촉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면 그것을 조합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를 창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영역까지 들어오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다. 싫든 좋든 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인간만의 감성과 창의성에 더 집중하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신윤입니다. 인공지능이 예술 표현 자체에 관여하기 시작한 발단 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진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구글의 딥드림은 이미지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을 통해 프랙탈로 이루어진 그림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딥드림이 그린 29점의 작품은 2016년 2월 샌프란시스코 경매에서 총 9만 7천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약 한화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주어진 사진을 유명 화가의 작품으로 변형시키는 트위터 딥포저 역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인공지능이 직접 작품을 창작하기도 합니다. 페이스북 AI팀이 제안한 CAN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인공신경망 구조로 1119명의 화가가 그린 81,449개의 작품을 학습하여 임의의 벡터로부터 새로운 그림을 창조합니다. 기존의 화풍을 기반으로 하므로 단순 흉내에 그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와는 달리 다른 작품이 사용한 기법을 모방하지 않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기에 어떤 유파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그림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AI팀은 CAN의 그림과 모던 아트를 구별하는 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실험 참가자들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시로 인공지능 화가 오비어스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이 AI는 14세기에서 20세기의 서양화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창작합니다. 이 오비어스가 그린 그림, 에드몽트 벨라미는
2018년 10월 뉴욕 크리스트 경매에서 43만 2,500달러에 팔렸습니다. 이는 약 한화 5억 원 정도로 동일 경매에 출품된 유명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의 작품 낙찰가의 6배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창작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현대에 와서 발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오비어스의 그림 밑에는 서명 대신 알고리즘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그림을 창작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작품을 창작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은 AI이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작품의 창작자가 누구인지에 논란이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컴퓨터 생성 예술의 저작권 논란의 결론은 개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랜덤한 결과값이라 하더라도 이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의 디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9일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한 판례가 중국에서 등장했습니다. AI 프로그램 드림라이터가 작성한 증권기사를 자사 웹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상하이 잉신과학기술이 저작권 침해로 기소되었고, 법원이 드림라이터가 작성한 글의 저작권을 인정하여 글을 허락 없이 사용한 피고 측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상 오직 사람만을 저작권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창작의 주체로 보호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창작자의 범주가 확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테크네 발달 과정 중 객체와 주체로의 기술, 그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의 기술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로서의 기술은 기술이 오로지 예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그칩니다. 주체로서의 기술은 기술이 예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인공지능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기술이 예술 창작의 주체로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의 과도기적 기술이란 기술이 주체적으로 예술을 창작하는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기술이 수단으로 사용되면서도 예술 창작 과정에 개입하며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임의로 실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과도기적 단계의 기술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진 필터란 여러 어플에서 기본 카메라로 찍는 사진 위에 새로운 색깔 혹은 이미지 등을 씌워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의 필터는 사진술 분야에서 사진기의 광학적 경로에 삽입되는 필터 액세서리로 사진을 찍는 사람은 필터를 사용해서 찍히는 이미지를 부가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사용되는 필터란 인스타그램이나 스노우 등의 SNS 어플상에서 단순히 사용자가 이미지를 제어하는 것을 넘어서 AI가 각자 배경이나 얼굴에 맞추어 이미지를 직접 변화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흔히 우리가 오토튠이라 부르는 음정 보정입니다. 오토튠은 음정 보정을 위한 오디오 플러그인의 이름이자 기술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오토튠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멜로디의 조성 및 음계를 지정하면 음계를 이탈한 음정을 자동 혹은 수동으로 가까운 음계에 강제로 맞춰줌으로써 음정의 자연스러운 보정이 가능해지는 원리입니다. 요즘에는 음정 보정의 효과를 넘어서 아날로그인 보컬의 음정 간격을 강제적으로 직선에 가깝게 변환함으로써 마치 로봇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해주는 기술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자의 본래의 목소리를 정확한 음계에 맞게 바꾸어주며 음악 창작에 크게 개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태블릿 PC 필기 어플에서 직선을 보정해주는 직선으로 그리기, 자동으로 바르게 도형을 그려주는 도형 그리기 기능, 그리고 가상현실을 통해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것 등 또한 테크네의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기술은
단순히 예술 작품을 만드는 객체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창작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창작 과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창작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과도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예술의 기준학대로 활발하게 융합이 이루어지는 현대의 테크네에 대해 발표할 황보석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고대에는 예술과 과학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고 서로 상호 발전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서는 과학과 예술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18세기 말부터 과학과 예술, 이성과 상상력은 분리되고 예술은 과학의 기계적 객관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19세기 이후의 과학은 과학자에게 이해되는 객관적이고 차가운 것으로 예술은 영광과 상상력에 근거한 천재들의 주관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으로 강조된 것입니다. 현대의 기술들은 삶의 편의와 질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과학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그 결과 20세기 후반 디지털 문명에서 테크네가 그 원형 회복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예술 분야에서 기술들은 관객과 예술가의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매체와 새로운 표현 기법 등 다양한 방법에서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이 만든 새로운 예술 분야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과 예술이 합쳐진 바이오 아트와 트랜스제닉 아트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여성의 난자를 합성하는 남모세포 합성이나 체세포 핵 변형을 이용하여 자신의 백혈과 지의 암세포를 혼성시켜 죽지 않는 세포인 혼성세포를 만들어 보존하는 등 생명조단 미술산업, 성형수술을 반복하여 신체 수정과 자기혼성이라는 제3의 정체성을 찾는 성형 퍼포먼스, 말의 피를 자신의 몸에 수혈하는 퍼포먼스, 신체의 전자기기를 연결해 사이보그 신체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계, 신체 예술이나 조직 배양된 여분의 기를 자신의 왼팔에 이식되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해파리 유전자를 이용하여 초록 형광빛을 내는 GFP 토끼를 만드는 등 실로 다양한 시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오 아트나 트랜스제닉 아트는 현재 유전자 조작과 생명체의 예술적 표현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예술의 일방적인 소통에서 벗어나 쌍방향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 분야입니다. 이 위의 예시처럼 예술가가 작품을 완전히 완성하지 않고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관람객에게 제공하고 이것에 호기심을 나타내는 관람객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방식의 예술을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합니다. 과학기술과 결합되는 현대예술은 그 형태뿐만 아니라 물의 방식, 작품과 관계, 발신과 수용 과정, 기여와 의미 해석 등 예술에 대한 수많은 물음을 새롭게 제기합니다. 연극, 무용 등 공연 예술에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최근의 시도들은 예술의 본질이나 방식에 대한 물음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고 기술이 예술가와 예술 형식 사이의 관계, 연출가와 대중 사이의 의사소통 본질 자체를 수정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미래에도 예술은 기술의 힘으로 또한 기술은 예술의 창조성으로 소통하며 발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미술 표현에 그치지 않고 확장하는 테크네의 현대적인 활용 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예술 전시 및 공연이 취소되었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영상 플랫폼을 이용하여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거나 녹화 영상을 공유하고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대중이 자유롭게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더 쇼 머스트 고 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5월 16일부터 48시간 동안 유튜브에 무료 공개되었던 뮤지컬 캣츠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VR을 이용한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이나 위성을 연결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연주되고 있는 공연을 하나의 작품으로 통합하는 네트워크 퍼포먼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전한 기술과 예술의 융합은 예술의 향유자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예술작품 감상을 돕기 위해 개발된 블라인드 터치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그림을 부조 형태로 표현하고 이용자가 손가락으로 작품을 터치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오디오 설명과 효과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효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테크네의 발달에 대한 5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